순간서부터 언제서부터 이렇게 피곤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작업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 것. 이게 힘들어서 피곤한 거야 뭐 당연히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별로 하는 일도 없었는데 우리 환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뭐 조금만 일하면 누워 있어야 된다. 서 있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휴식을 해도 근본적으로 회복의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 때문에 뭔가 일하기도 겁나고 일에 어떤 좀 힘이 이렇게 빠지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비슷하게 꼭 만성피로 증후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다음 증상 중 그런데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주관적인 기억력 장애, 그러니까 뭔가 인지 기능의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의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인후통, 임파선염,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어떤 좀 감염성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 2015년 개념에서는 요 부분을 조금 뺐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이거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거 플러스 좀 인지적으로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면 후에 회복 저하도 잘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두통이 있다. 힘든 작업 후 24시간 이상 피로감을 지속한다. 이런 부분, 이런 것 중에 4개 이상이 나타나면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반인한테 이렇게 따져보면, 정확히 따져보면 이 질병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막연한 피로가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만성피로의 증상과 유병률은 뭐냐고 하면 업무를 시작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집중, 기억, 정서, 안정에 어려움이 있다.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소위 얘기해서 이런 것이고요. 일반인이 약 6.9에서 24% 정도에서 이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퍼센트죠. 1차 의료 환자에서,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만나는 그런 환자들에서 21에서 24% 정도가 지속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요. 만성 피로 호소하는 사람들은 1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 환자의 한 21에서 33% 정도가 1차 의료 기관을 방문하고 있고, 국내 환자의 4.7%가 피로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라고 하는 것도 병원을 가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걸, 흔히 당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라고 이렇게 볼 때 네덜란드에서 한 연구입니다. 22,000명 정도 연구를 했는데, 피곤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63% 정도, 일과성 피로가 4.5%, 만성피로 30.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성피로 증후군,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전부 다 포함된 그런 피로가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만성피로 한 6개월 이상 피로하다라는 사람들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남자보다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비만한 사람들은 이게 OR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비교 위험도입니다. 비교 위험도. 몇 배 더 위험하나? 몇 배 더 위험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비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이렇게 피로를 느낄 위험이 높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1.9배 정도 더 피로를 잘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우리말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피로감을 얘기할 그런 위험도가 7.8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통제를 복용한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꼭 할 수는 없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통제를 복용하는 이유가, 그 질병의 이유가 피로감을 이렇게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0.4니까 아니고는 60% 정도 이제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죠. 건강식을 하지 않음도 이상하게, 이건 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50% 정도 빠졌어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보다 운동하지 않으면 더 피곤하지가 덜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하고 조금 달리 나왔지만은 요 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비만, 여성 비만,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잘 느끼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성피로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유병률은 400명에서 1명 정도 되고 일생 동안 위험률이 한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허약의 동의형은 아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잘 못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결과와 증상이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서로 다른 어떤 진단 기준을 사용하고 피로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뭔가 얘기하기가 어렵다. 예후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 심한 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본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쨌든 본인들은 한번 이쪽 길로 이렇게 들어서면요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본인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와서 손잡고 끌고 나와서 좋게 만들어 드리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합의학 쪽에서 연구가 되죠. 수년간 지속되고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예후와 굉장히 이것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하면 그냥 피로하는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슬라이드거든요. 노인에서 피로와 사망률의 관련성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전형적 코어트 연구라는 거는 설문을 하고 난 다음에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설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10년 정도까지 지켜봤어요. 그래서 피로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사망률이 높은지 그렇지가 않은지 영향을 주는지를 봤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65세 이상 거주 노인 중에서 1차 진료실 방문 환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한마디 딱 물어봤습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라고 답변하냐? 그렇지 않느냐고 답변하냐? 예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예스가 아래쪽이고요. 노가 위에 쪽이에요. 여기 보면은 퍼센트 서바이빙이죠. 그러니까 누가 생존 확률이 이제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피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사망률이 여기는 38%고 여기는 59%예요. 그래서 비교 위험률이라고 하는 거는 1.44배에 피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사망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 한마디만 딱 물어봐도 항상 피곤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네라고 대답하면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유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 이렇게 비슷한 연구가 또 이렇게 요거는 영국 쪽에서 나온 연구예요. 영국 쪽에서 나온 연구인데 피로 설문을 해가지고 피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도 20년 정도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20년 정도. 그랬더니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1.4배 정도 더 높아졌는데 여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요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4분의 수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4분의 수하고 나쁜 4분의 수를 갖다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피로하다라고 하는 걸 4개로 잘라가지고 가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이렇게 뭔가 위험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망의 비교 위험도뿐만이 아니라 CVD라고 하는 것은요. CVD라고 하는 건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도 1.45배 정도 더 많아집니다.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암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1.09배 정도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피로하고 가장 좀 관련이 있나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이었어요. TSH라고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갖다가 제거했을 때도 한 2.26배 정도 비교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피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활동만 못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피로함의 원인이 뭘까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까지 그냥 정통의학 쪽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무조건 적어봤습니다. 일단 호르몬, 내분비 기능 부전이다. 내분비 기능 부전. 이렇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우리 피 속에서 굉장히 적은 양이 떠다니고 있으면서 각 세포에 붙어가지고 세포의 대사에 관여가 되고 생명 관여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의 밸런스가 잘 안 맞을 때 그런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면역계 기능 부전.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 그러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 방어하는 것들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면역이 활성화가 되면 염증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탄 쏟아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이 과도하게 면역이 활성화돼도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서 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 부전이라고 하는 거를 막연히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조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조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인데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은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내가 건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 우리 몸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이렇게 질문해보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해보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 관련된 알파고에 관련된 그 일부분이죠. 내 안에서 소화가 돌아가고 면역이 돌아가고 삶이 돌아가고 생명의 세포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는 정말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걸 갖다가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저절로 되게.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러고 그걸 간섭하고 뭐 그러면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절로 될 때는 그냥 저절로 되게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요. 내버려둬야 될 때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리덕션이라고 스트레스 감소 이런 부분들 이걸 좀 풀어주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조금 놔줘야지 저절로 되는 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계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통합적인 방법, 통합의학적인 방법으로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건 다른 뭐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괜히 이렇게 피곤하게 느끼는 자기가 이렇게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염성 질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염증 물질입니다. 염증 물질. 그러니까 어떤 우리 면역세포가 이렇게 해서 확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적을 죽입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외부 적이 없이 괜히 이렇게 해서 사이토카인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우리 몸이 이상해지면서 동맥경화도 되고 암도 되고 이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일단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좀 갖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한번 좀 이렇게 이 개념 지금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근육도 떨어지면서 배는 자꾸 나오고 그런 이유가 그러면서 이상하게 아주 노인들 아니면은 그래도 풍사맞게 자꾸 배는 거 보고 식탐 생긴다고 어저께도 우리 이제 모임이 있었대는데요. 병원에서 그 어떤 교수님들이 왜 이거 식탐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잘 되지 않으면요. 생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는 이것이 뭐 굶어서 그런 건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식욕을 땡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욕이 땡기면 자꾸 먹죠. 그런데 먹는데 이걸 갖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지 못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부 다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도 많아지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결부됐다. 굉장히 모든 질병하고 연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의학에서 이제 밝혀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정통의학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을 찾는 거예요. 물질을.
소위 양을 찾는 거예요. 이걸 갖다 생약이라든지 뭔지 이런 데서 응용을 해놓고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다른 방면은 이렇게만 돼서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자꾸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거꾸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좀 풀어줄 것이냐, 풀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잘 생성하게 만들면은 필요로 한 것이 많이 풀리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이런 데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말로 피부로 바꿔놔야 되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이토카인 앤드 시크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병 들었으면 말이에요. 어디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집에 가서 눕고 싶고 일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정말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면역이 활성화됐어요. 이뮨 액티베이션. 면역이 활성화되면요, 어떤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가 달라져. 동기가.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뚝 떨어지고 그냥 쉬고 싶고 일하는 것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고 위크네스, 피곤해.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활동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무력감이 있고 식욕이 떨어지고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해. 이런 부분들이 사이토카인 때문에 그런 거다. 염증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거예요. 염증 물질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 이게 소위 얘기해서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이거는 어떤 두려움이 어떤 위협이 가해졌을 때 이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거는 세균이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가 돼가지고 두려움이 있고 위축감이 있고 자꾸 자신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좀 행동이 덜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펄펄 뛰면서 그냥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번아웃 돼가지고 전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좀 사이토카인에 관련된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이게 활성화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조금 이게 뭐 복잡한 얘기인데 별거 아닌 얘기인데요. 균이 들어와서 우리 백혈구에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위험, 내 신체적으로 위험한 어떤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얘기나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정서적인 얘기나 신체적인 얘기가 공통의 패드웨이를 가지고 있다. 공통의. 그러니까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말초에서 사이토카인이 많아지고 이것이 뇌로 가게 돼 있어요. 뇌로 가게 되면은 밥맛도 없고 점점 마르고 통증도 있고 어떤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통증, 인지 기능, 포티그 요것을 많이 본 거죠. 요것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 거기서 뭔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피곤한 것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신, 신경, 면역학, 사이코 뉴런 이뮤놀로지, 앞대가리 받아서 P&I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해서 많이 이쪽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서 책을 내보시기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뇌하고 면역하고 염증물질하고 전부 다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편하게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끌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예요. 한국 시골에서부터 노인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 서로 동반되는 것들을 봤어요. 피로하고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뭔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피로할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비교 용도가 8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피로한 사람들이 통증을 더 느낀다,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면증, 슬립 디스터번스가 한 3배 정도, 소화가 안 되는 거 한 3배 정도,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증, 분노, 두려움이 5배 정도. 이렇게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상하고 같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계통이 이제 작용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었고, 조금 이제 좀 우리 부신 쪽에, 시상하고 부신 기능의 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뭐냐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의 앞대가리를 이렇게 딴 겁니다. CFF, 그 S라고 하는 것이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서 HPA라고 하는 걸 하이퍼달러스 피튜이터리 액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어떤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축이에요. 요 부분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 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HPA 액시스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좀 풀리면은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요 시상하고 뇌하수체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부신축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쪽에 이상이 있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부신 반응의 결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막 이렇게 뛰어갔는데 시간을 좀 보고요. 자, 조금 빨리 가겠네요.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만성 피로하고 자율신경의 이상하고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컴패스라고 하는 것은요, 설문으로서 이렇게 자율신경의 이상을 조사해 보는 건데요. 이 점수가 떨어질수록 자율신경의 이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높을수록, 제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높을수록. 이게 컨트롤은 정상인 사람들은 자율신경의 이상이 이렇게 없는데, 만성피로 증후군은 자율신경의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만 갖고도 자율신경의 이상이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어떤 좀 32.5점 정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자율신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피로에 관련된 점수를 갖고 볼 때 자율신경 점수하고가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로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자율신경의 점수도 높더라. 안 좋은 점수도 높더라. 그러니까 피로하고 자율신경하고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피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나오는 거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해줘야 되고, 방향성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를 갖다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요 세포내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그 벽에서, 내벽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내벽을 갖다가 정상의 몇 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봤더니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정상에 굉장히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ATP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기능인데요. 기능. 미토콘드리아 내벽의 기능의 32% 정도 되고, 요거는 ATP, ADP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24% 정도 됩니다. 모더레이트, 시비어 모더레이트가 그래도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죠. 5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순차적으로 달라지죠. 요 기능을 봤을 때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호르몬 좋아지게 만들어야죠. 자율신경 좋아지게 만들어야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켜줄 테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정통의학에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계적 운동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였습니다. 단계적 운동 프로그램은 자기가 견딜 만큼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저절로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어요. 운동을 막연히 해서 운동 다 좋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흐트러진 걸 갖다가 다시 주워 모으게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양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보다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것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연구 결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은 나가 나한테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러면 내 내면에서, 머리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장에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요것이 이제 우리가 전통의학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했을 때는 신체적인 증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 이렇게 이걸, 심장 뛰는 걸 갖다가 보면서 피드백을 했을 때는 어떤 정신적인 피로가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마인드 바디 메디슨, 컨벤셔널 메디슨, 여기 내추럴 프로덕트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놓은 걸 갖다가 통합의학이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의 상층 구조에 대해서는 언뜻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다음 연자가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번연뇌라고 하는 것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대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거 중요하죠. 사실 알파고가 중요하죠. 근데 알파고가 아무리 수치적으로 얘기하고 막 얘기해도 이 번연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정의 세계, 뭐 이렇게 뭐 느낌의 세계, 직관의 세계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어야지 이렇게 된다. 촉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번연뇌에서부터 대뇌로 명령을 내려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직관을 하는 거예요, 직관으로. 그래서 좀 다가갈지, 그냥 말지, 집에 가버릴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해서 쫙 데이터로 해서 분석하나요? 그냥 직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부 환경에서 우리 몸을 갖다 컨트롤해주는 거는 전부 다 번연뇌라고, 번연뇌. 외부하고 내적 환경을 연결시켜줍니다. 얘네들이 시상하러 가가지고 호르몬, 자율신경, 면역 기능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딱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을 번연뇌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편안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통합의학의 키입니다. 번연뇌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통합의학 서비스나 효과적인 진료 연구는 만성질환 질환 관리, 캔서 서바이버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암 치료자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이 옛날에 저는 학생 때 그냥 뭐 일본보다 훨씬 못했는데 일본 다 따라갔습니다. 캔서 서바이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줄지. 그 다음에 만성 통증.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해하게 면역증강, 만성 피로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NIH 산하의 NCCAM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국가에서 이거 전부 국가에서 사실은 보조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맞는 거를 해야죠. 아무데나 막 그냥 벌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기관에서 서포트가 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서양에서는 오히려 많이 투자가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 바디 메디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체적인 얘기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번연뇌를 이렇게 영향을 줘서 피로감 같은 거를 없앨 수 있게 모든 거를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이제 가이디드 이미저리 이거는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지금 사람이 있는 건지 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우리 뇌에서 다시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가지고 재조합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상상을 하든지 정말 경험하든지 사실은 우리 신체 반응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가상현실 있잖아요. 가상현실이 이 의료 쪽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냥 뭐 가상현실을 이렇게 뭔가 뒤집어 쓰고 보는 것보다 내 상상 속에서 아이들
메디테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NCCAM이라고 하는데 좀 더 많은데 이뮨 펑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오버이팅, 오베시티, 불면증 이런 것들 다 좀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등의 요법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 지표 증신 이런 것들이 NCCAM에서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명상 훈련은 신경 생물학적 비전을 통해서 인지기능과 정서 및 행동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침술 마사지는 만성 요통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 현재까지는 어떤 침술 자체가 침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인드 바디 메디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분류에 의하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어떤 연구. 요건 지금 제가 얘기할 연구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어떤 좀 뭔가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마인드 바디 메디슨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좀 있었댔죠. 그렇게 뭐냐면은 어떤 정상적으로 찔러야 될 어떤 부분을 찌르는 연구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하고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페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어떤 믿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어떤 빌리프가 영향을 준다.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낮은 사람은 만성피로가 8배, 만성피로 증후군의 5배의 비교 위험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뭔가 잘 했을 때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로감이 더 높더라. 그런데 이거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피로감이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정상인 31.7%가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들을, 환자들을 좋을 때 좀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당신이 이렇다고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체계, 의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 플라시보, 노시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관심이 많으시니까 들어보셨겠죠. 모든 약이 한 30% 정도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먹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노시보님하고 반대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게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70-80% 정도까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심어주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하게 이제 소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 할 때도 다 좀 인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쳐다보고 감성적인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환경을 갖다가 좀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 요 통합하게 맞는 그런 방향이다. 요거 하면은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어떤 지금까지의 분석적인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서양의학적인 그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내추럴 프로덕트에서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 이렇게 만성피로 증후군에 의해서는 영양소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메디테이션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성피로가 좀 좋아진다고 나타나져 있는데 어떤 영양소를 주느냐라고 하는 걸 먹는 거를 가지고 잘 안 해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 갖고 전부 다 체계적인 모창을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서 NADH라고 하는 요거를 줬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는 뭔지 아시죠? 유산균 해당되는 걸 줬을 때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는 걸 줬을 때 그 다음에 NADH, 표해장 큐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보충을 해줬을 때 좋다라고 하는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영양소 폴리페놀도 뭐 이렇게 많이 좀 줘야겠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줘야겠지만 이거보다는 심신의학적인 방법, 운동 이런 부분들이 미토콘드리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까지 운동입니다. 식물성 영양소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이렇게 좀 개념을 그래도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식물성 영양사는 왜 좋으냐면요. 이렇게 식물 자체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외선을 쬐고 어떤 좀 뭔가 병충해 있을 때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게 서로트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항노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게 저 세포에서는 옛날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에서 기운을 내가지고 이렇게 진화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해가지고 짜놓은 진액이다, 식물이. 그래서 색깔이 진한 거를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요즘 커큐민균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항상 아니요, 글루타치온 이런 식으로 뭐 한감총도 한꺼번에 전도되는 걸로 되어 있는 이유가 뿌리로 들어가면은 질병도 마찬가지고 뭐가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서 뭐 따로따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 어떤 마인드 바디 뭐 이런 것들, 신경, 호르몬 이런 것들 하나만 하면 다 좋아지는 것이죠. 커피 차 마시는 습관 이것도 요즘 폴리페놀이에요. 이것도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잔 정도는 뭐 별 문제가 없을 때 가슴 뜨거나 그렇지 않을 때 계속 드시면 심혈관계라든지 비아도소 지방감이요. 뇌졸 중에 전부 다 감소한다. 암도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견과류가 요즘에 굉장히 뜨는 거잖아요. 견과류도 이렇게 폴리페놀이라든지 어떤 오메가3라든지 이렇게 항염작용이 있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영양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성질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다. 요 조금 뭐 어느 기회가 되고 다음에는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멜라토닌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한 어떤 호르몬이죠. 노화 방지에 관련돼서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DHA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졌는데 멜라토닌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면역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렇게 뭔가 우리의 활력 관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잘 때 잠을 갖다 푹 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좀 이게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좀 하나 정도 3ml 정도 드시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이렇게 쨍쨍하게 해를 쪄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클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내미생물이에요. 장내미생물도 지금 많이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 장내미생물이 우리 몸에 한 90% 정도의 셀은 그 세포의 개수는 장내미생물이고 10% 정도만 우리 몸이라고. 얘 그냥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우리 건강이나 면역이나 인지기능이나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가 좀 이렇게 장내미생물 쪽이 활발한 어떤 그런 음식들을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장수국가, 장수마을은 전부 다 발효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발효 음식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은 장내미생물을 갖다 직접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직접 주는 것도 좋지만 장내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죠. 이거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초콜릿 연관소 비리하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요. 이거 저 통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 상관지수가 0.8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지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 데서는 난 게 아니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엄청난 의학 잡지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를 한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자가 하는 얘기는 초콜릿 자체가 폴리페놀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장내미생물의 먹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지기능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추정이지만요. 그래서 좋은 어떤 식품, 식물성 음식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것이 폴리페놀 갖고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얘네들이 장내미생물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좋게 합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장내미생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미생 좋다고 뭐 유산균 하나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갖다가 변을 갖다가 이렇게 이식해주는 거 연구하고 있죠. 변 이식하는 거. 건강한 사람들이 변을 갖다가 이식해주면은 이런 거 전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그 사람 이런 것들이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캡슐에 넣어가지고 캡슐에 변을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달라지고 있을 때 어쨌든 지금은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모든 건강의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우리 대상을 내가 좀 잘못해서 좀 슬라이드가 적절치 않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강의 끝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좀 받아도 되죠? 네. 그 질문하실 분, 네. 잘 들었습니다. 통합의학 양이 빼서 보는 각장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서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통합의학을 지금 보는 정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통합의학에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막 정부 쪽에서 복지부 쪽에서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우리 소위 얘기해서 서양의학, 우리 보통 그다음에 한방에서도 왔었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동서양의학이 만나서 해라 뭐 이 정도의 수준이고 얘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종자적인 역할을 갖다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가 뭉쳐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동서의학이 그걸 만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해관계 같은 게 엇갈리고 그래가지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네. 그래서 뭐 연구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왔다가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 같아요. 하시는 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박사님, 네.